안녕하세요. 어느덧 돌아보니 나이를 70 가까이 먹게 된 남성입니다. 저는 요즘 실버타운에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노동이 가능한 나이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있네요. 나이 먹어서 편하게 보내는 것도 좋긴 한데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놀아볼 걸 그랬네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한 번씩 창문 밖을 내다볼 때면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고 옷이 얇아지다 보니 나들이 하는 가족 단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때 가족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과거 생각도 나고 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가 컴퓨터는 좀 만질 줄 알아서 글 쓰는데 어려운 건 없었지만 말솜씨는 나이가 먹는다고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좀 중구난방일 수도 있어요. 그냥 늙은 영감이 옛날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 대표를 맡고 있었고 아내와는 사별하여 혼자 산지 20년 정도 되었어요. 그 말은 즉, 저 혼자서 돈을 벌고 육아를 했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어린 딸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물심양면 키웠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는 아빠로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역까진 많이 케어해주지 못해 늘 미안했어요. 먼저 간 아내가 애들 곁에 같이 있었다면 그래도 애들이 부모에 대해 더 많은 추억을 가졌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면 제가 확실히 못난 부모였던 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자식만 떠올릴 때면 꼭 아내도 같이 생각났어요. 정작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저만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매 순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경제시장에 더 깊이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개인 사업이었던 장을 소기업으로 키웠고 소기업에서 중소로 키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주식까지 공부해서 최대한 재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재산 불리는 걸 더 목적으로 살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던 건 오로지 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엄마의 역할과 정서적인 영역을 메꿔줄 수 없으니 돈으로라도 부족함 없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 재산은 곧 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고맙게도 딸 셋은 집에서 자기들끼리 잘 지냈는데 제가 혼자서 고생하는 걸 알았던 건지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용돈을 고집스럽게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늘 바쁜 걸 알아서 귀찮게 안 하려고 눈치 봤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갸륵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철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평범한 아이들처럼 용돈 달라고 조르고 뭐 갖고 싶다고 조르고 그랬다면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맞구나 하고 위안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착한 우리 딸들은 제가 별달리 해준 것 없는 사이 훌쩍 커버렸어요. 딸들은 성인이 되고 나란히 정년기쯤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저도 나이가 있었던지라 경제활동을 정리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집에 혼자 지내면서 딸들을 한 사람씩 시집 보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딸들 곁에서 케어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 말이죠. 착한 딸들은 고맙게도 아빠 혼자 있는 거 못 본다고 자기네들 다 결혼하면 서로 데리고 살 거라 말해주더군요.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준 못난 아빠인데도 모난 곳 없이 자라준 딸들이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자식 복은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제 사랑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을 텐데도 저를 아빠라는 이유로 모시고 살 생각을 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효도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못해줬던 아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 위해서 딸들 결혼할 때 예단비로 10억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애들을 믿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처음부터 공정해야 뒷말이 안 나올 걸 알거든요. 이건 제가 사업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경험담이에요.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었으니 딸들에게 드디어 제 몫을 해준 것 같아 그때는 좀 제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딸들이 제가 주는 선물을 받고서 눈물까지 보이는 걸 보면 그래도 제가 아빠 역할을 완전히 수행 못한 건 아니구나 하고 위안이 좀 되었어요. 딸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거의 다 내주고 제게 남은 재산은 제 노후비 조금과 당시 살고 있는 집이 다였지만 다 늙은 제가 어디 돈 쓸 때나 있었겠습니까? 딸들에게 주는 것이 제가 열심히 벌어온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딸들도 처음에는 제게서 큰 돈을 받아갈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줄 필요 없다고 겸손을 보였습니다. 끝내 그 돈을 받았을 땐 저더러 누구랑 살고 싶은지도 꼭 생각해 놓으라고 당부를 해주었죠. 그때마다 저는 딸들에게 아빠는 신경 쓰지 마라. 이젠 나만의 삶을 살면서 혼자 취미 생활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들은 저에게 자주 찾아오겠다고 한 뒤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을 방문해 주었어요. 사위들도 제가 준 재산 덕분에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걸 제 덕이라고 공을 세워주더라고요. 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일군 건데 뭐하러 내 덕이라 하냐고 괜히 민망해서 그런 소리를 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평안한 노후만이 남았다고 생각할 무렵 제게는 예상치 못한 비운이 닥치게 되는데요. 제가 산책을 가다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빠른 조치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목숨은 살렸지만 결국 신체 장애를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때 이미 딸들과 사위들이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기억을 잃진 않아서 우리 식구들을 알아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몸에 마비 증상이 있어 왼쪽 전신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딸들은 깨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면서 제 손을 잡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치료적인 부분은 수술로 충분했고 몸만 회복한 뒤 나머지는 재활이 중요하다고 하여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대로 당장 퇴원을 하면 생활적으로 불편할 부분이 많을 거란 게 예상이 되었어요. 그때 마침 딸들이 과거의 저를 데리고 살아주겠다는 말이 떠올라서 저는 딸들에게 어느 정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신세에 좀 질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실례인 걸 알고 저 또한 딸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진 않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딸들도 선뜻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탁이 너희에게 부담이란 거 안다. 아빠가 웬만하면 혼자 해결해 보겠는데 이게 당분간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구나. 아빠 혼자 생활에 적응되기만 하면 바로 독립할 테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딸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서로 눈치만 보던 딸들은 그 얘긴 집에 가서 천천히 하자며 일단 귀가를 동행했어요. 그리고 제 저녁을 차려준다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가게 되었는데요. 사위들은 다음날 출근 때문에 피곤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딸들만 하룻밤 제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어요. 그땐 딸들이 결혼한 지 좀 되었던 터라 오랜만에 우리 식구만 같이 있는 거였습니다. 제 생활적인 고민을 떠나서 일단 그 자리 자체만으론 추억도 떠오르고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 분위기 좋게 저녁까지 같이 먹고서 딸들이 상자리까지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저더러 거실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부축을 해주더니 주방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쫑알쫑알 거리고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포도 있는데 그거 챙겨 먹자고 말해주고 싶어도
딸들이 너무 주방에만 박혀 있어서 결국 제가 휠체어를 움직여 주방으로 향했는데 안에서 티격태격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싸움이라도 났나 싶어서 몰래 귀담아 들어봤더니 나 임신했잖아. 내 몸도 간수 못하는데 아빠를 어떻게 모셔? 원래 이런 건 장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저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셋째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첫째를 걸고 넘어지자 첫째 또한 셋째와 같은 어감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너희들 형부 장남인 거 알지? 내가 큰 며느리라서 거의 의무로 시댁 식구들이 집에 들락거려. 아빠 우리 집에 오면 오히려 가시방석이라서 마음 불편할걸? 몸도 안 좋은데 마음까지 불편해봐라. 빨리 회복이 되겠니? 이미 저는 장녀의 대답에서 딸들에 대한 모든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셋째랑 첫째 말에 속이 상한 저는 둘째 말까진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미 둘째 표정이 다른 딸들과 의견이 같다는 걸 티내고 있기도 했고요. 돈을 받아먹기 전에는 아빠 없이 못 살 것처럼 굴더니 돈을 받고 나니까 발뺌하는 딸들에게 너무 서운해서 저는 그냥 일부러 일찍 쉬고 싶다 하고 딸들을 빨리 보내버렸어요. 원래는 딸들이 지고 가려고 했는데 안 좋은 말을 들은 이후 딸들이 마치 남처럼 느껴져서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재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알아보면서도 감히 다시는 딸들에게 물어볼 용기를 못 냈습니다. 그동안 딸들에게 연락이 왔지만 바쁘다고 문자만 보내고 안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지 문자를 했더라고요. 긴 장문의 내용이었는데 돋보기를 쓰고 읽어보니까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오라는 말도 아니고 자기 집을 내놓고서 우리 집에 이사를 오겠다뇨. 무슨 생각인가 궁금해서 오히려 제가 전화를 걸어보았는데요. 아빠 혼자 두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신랑이랑 얘기 많이 해봤어. 신랑은 당연히 괜찮다고 했거든. 아빠만 허락해주면 우리가 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까 하는데 아빠 생각은 어때? 제가 딸들에게 실망했던 그날은 셋째랑 첫째의 거부 반응만 봤지 둘째는 다른 딸들과 똑같을 거라 예상만 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진 않았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미안하게도 제가 둘째를 오해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둘째에게 너무 고마워서 흔쾌히 그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활 도우미보다는 가족이 편하니까 누가 제 곁에 상주해준다면 마음이 한결 편하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둘째 사위랑 둘째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제가 둘째를 오해했던 게 맞다는 건 같이 지내면서 증명이 되었어요. 둘째랑 둘째 사위는 기꺼이 저의 보호사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병원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늘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고요. 집에서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가구 배치를 달리해서 휠체어 이동이 쉽도록 옮겨주었죠. 사위는 또 저를 목욕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한 번씩 용돈을 쥐어주곤 했어요. 당연히 둘째랑 사위는 돈 받으려고 하는 짓 아니라며 거절을 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라도 해야 편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더더 잘해주더군요. 돈 때문에 잘했다기보단 제게 돈을 받는 것이 미안해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어떻게 다른 딸들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서운했던 건 딸들이 둘째가 저를 봐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몰랐던 첫째와 셋째의 본색을 처음 본 순간이기도 했어요. 다짜고짜 우리 집을 찾아온 첫째와 셋째는 둘째가 집에 있다는 걸 알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저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더니 무턱대고 둘째 어딨냐고만 물었습니다.
이놈들이 연락도 없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무데나 들어오라고 비밀번호 알려준 줄 알아? 둘째는 들어와서 살게까지 해줬으면서 우리는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야 돼? 아니 됐고, 아빠 설마 둘째가 같이 살아준다고 해서 둘째한테 이 집 물려줄 건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그럼 아빠한테 진짜 실망이야? 누구는 같이 못 살아줘서 뒤로 빠져있는 줄 알아? 아빠가 몰라서 그렇지 작은 언니 욕심 장난 아니야. 도대체 갑자기 와서 왜 이러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 둘째를 내쫓고 너희들이 들어오고 싶은 거냐고 했는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 사이 소란을 들었던 건지 둘째가 제 방을 찾아왔고, 첫째랑 셋째는 더 이상 저한테 볼 일 없다는 듯 둘째에게로 돌아서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가운데 낀 형제들이 제일 야같다고 하더니 이 집이 탐나서 우리랑 상의 없이 들어와 살았니? 결혼하더니 돈독이 더 올랐나 보구나. 어떻게 아픈 아빠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약을 수가 있어? 언니, 좀 많이 실속적이다. 아빠가 언니 속셈 알고서 드렸는지 모르겠네. 우리 중에 언니가 제일 돈 욕심 많잖아. 둘째는 첫째와 셋째의 무차별 공격에 가만히 당하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그만하라고 나서면 둘째가 그제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 몸 걱정을 하면서 괜히 일어나지 말라 챙겨줬죠. 그걸 보고 첫째랑 셋째는 헛웃음을 치더군요. 아빠한테 잘 보여서 재산 더 받으려고 용 쓴다는 식으로 둘째를 험담하였습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엄연히 부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다툼을 벌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내 재산으로 말이에요. 특히 첫째 행동이 문제였어요. 셋째의 행동도 잘못되었지만 동생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장녀라도 나서서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따끔하게 조언을 해줘야지. 언니 되는 입장으로서 오히려 셋째까지 선동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말입니까? 저는 그날 장녀에게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또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작작하라며 두 사람에게 목청을 높였어요. 저한테는 죄송하다고 이 상황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고 말이죠. 아빠가 아픈데도 돈 생각밖에 없는 건 언니랑 너겠지. 둘 다 아빠 다치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내가 와서 이러는 게 꼴 보기 싫으면 먼저 나서서 아빠 돌봐줬으면 됐잖아. 아빠 봐주기는 귀찮고 다른 형제가 아빠한테 잘 보여서 재산 뺏기는 건 두렵고 뭐 그런 거야? 내가 볼 땐 네가 제일 무서운 년 같은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티내기라도 했지. 너는 끝까지 아빠 앞에서 연기하고 있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언니가 온종일 돈 생각밖에 안 하니까 언니 눈에 나도 그렇게 보이나 본데 돈급 취급하지 말지. 돈벌레들이랑 같은 수준인 거 기분 더럽거든? 시끄럽고 아빠 쉬어야 되니까 다 나가. 둘째는 그대로 첫째와 셋째더러 꺼지라고 제 방에서 밀어냈고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뭘 바라고 돈을 준 건 아니었지만 예단비로 10억씩 준 게 사실 재산 상속과 같은 거였다고 언지를 했었거든요. 가진 돈을 공정하게 나눠서 준 거라 제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더 이상 돈 없다고도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 10억의 예단비는 이미 첫째와 셋째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어요. 돈 주기 전에는 아빠 하면서 알랑방귀 끼더니 또다시 돈이 아쉬우니까 싹 바뀐 태도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첫째랑 셋째를 생각을 하면 둘째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도 다른 집처럼 분명 개인 사정이 있을 텐데도 저한테 노력하는 거잖아요. 첫째와 셋째를 보고 나니 둘째의 헌신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둘째와 둘째 사위의 노력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서 한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숨겨뒀던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사실 너희들에게 말 못한 주식이 하나 있어. 이건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첫째랑 셋째는 괘씸해서 주기가 꺼려지는구나. 그 주식 또한 10억 단위였고 앞으로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대개 주가 인상 추세였던지라 앞으로의 전망 또한 좋을 거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 되면 너희한테 증여해놓고 갈 테니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괜히 또 싸움 일어나면 이젠 정말 가족관계까지 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자 둘째가 깜짝 놀라면서 사위랑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질 않아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곧 사실이라는 걸 알고는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아빠, 솔직히 언니랑 동생 때문에 아빠가 우리 진심 오해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우리 마음 다 이해해줬네. 우리 진짜 아빠한테 잘할게. 언니랑 동생이 아빠 돈 함부로 못 뺏게 그것도 지켜줄게. 딸은 돈 때문에 아빠를 도운 거 아니니까 괜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걱정도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다 지켜봐서 잘 알죠. 돈 주기 전에는 알랑방귀 끼다가 돈 주니까 발뺌하는 첫째네랑 셋째네랑 둘째네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요. 그 뒤로 둘째네는 제게 더 잘했고 저는 다행히 손가락은 제법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째랑 셋째는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질 않았어요. 혹시 더한 앙심을 품고 찾아와서 깽판이라도 치면 어쩌나 조금은 걱정했거든요. 어쩌다가 착한 우리 딸들이 그런 돈독이 올랐는지 그 둘만 생각하면 몸이 편안하다가도 속은 갑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 사위가 갑자기 속상해하면서 제게 상담을 권하길 장인어른 정말 면목 없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식 말인데요. 일찍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나만 편하자고 자네를 부려먹었었네. 가족이 어렵다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자. 사위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간 힘든 거 참고 수개월을 버텼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를 케어해주는 동안엔 전혀 힘든 기색을 안 드러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굳이 드러내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사업이 힘들었을 텐데도 저를 생각해서 애써 숨겼던 사위에게 문득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제안에 알겠다고 했고 날 잡아서 계약서 쓰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는 또 감사하다며 제게 넙죽 엎드려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랑 딸이랑 같이 계약서를 쓰고 증여신고를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둘째네에게 다른 집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둘째랑 사위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제게 평생 편하게 모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게 그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기에 그건 마음만 받았지만요. 사위는 저 덕분에 살았다면서 기념으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었지만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오히려 애들한테 짐만 될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너희들끼리 다녀오라 사양했죠. 그런데 사위는 제가 혼자서 딸 셋 키우고 일만 하느라 여행 한번 못 가본 게 속상했는지 드라이브라도 데려가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드라이브는 차 안에서만 거의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바다가 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네 덕에 오랜만에 바다 구경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제가 아내를 사고로 잃기 전 마지막으로 딸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던 곳이에요.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는 아내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줬어요. 저는 사위 덕에 모래사장에 휠체어를 펴고 앉아서 실컷 바다 구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걸음하기 어려울 테니 저는 바다를 사진으로 찍고 눈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사위랑 딸은 커피 한 잔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동안 저는 조용한 바다 앞에서 온전히 저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두워지니 이곳에 가로등이 하나 없다는 걸 알아차렸는데요. 그제야 저는 바다에서 눈을 돌리고 딸이랑 사위의 자취를 찾았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위랑 딸이 안 보이더군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인적이 전혀 다니질 않아서 누구를 부를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 휴대폰이 짐된다며 딸 가방에 맡긴 게 화근이 되었죠. 모래사장이라 휠체어를 움직일 수도 없어 꼼짝을 못했어요. 이 와중에 더 문제는 날이 저물자 점점 수심이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휠체어 바퀴를 돌려 후진을 하고 싶어도 지면 특성상 땅만 파였습니다. 결국 바다가 바퀴까지 적시는 정도로 빠르게 불어났을 때 저는 좀 더 과격하게 휠체어를 움직여 버렸고 그 탓에 그만 중심을 잃어 휠체어를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그대로 바닷물에 몸이 젖었고 모래를 뒤집어 썼습니다. 최대한 한 팔로 기어서 바다를 피해갔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미 몸은 다 버린 상태였어요. 해가 지니까 날까지 쌀쌀했는데 몸이 젖어 있으니 추위가 더 빨리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일단 목소리를 내어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해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어두컴컴하기만 할 뿐 인가라고는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야 했던 저는 엎드린 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추위에 떨기만 했고 결국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아침이 다 되었는지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고 제가 병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없어서 처음 보는 청년이 제가 눈 뜬 걸 보고는 벌떡 일어나 저를 걱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냐고 물었더니 청년은 운동한다고 바다 쪽으로 넘어왔다가 저를 발견해서 구조해 준 사람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거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 계셨어요? 보니까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무래도 큰일은 이미 벌어진 것 같네요. 총각 혹시 안 바쁘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보다시피 내가 혼자 일 내기엔 몸이 불편해서. 저는 청년에게 답례를 할 테니 부탁 좀 꼭 들어달라 했고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몸을 회복한 후 병원을 나섰습니다. 청년의 도움으로 바로 주식증여 파기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제 집으로 갔는데 웃기게도 이미 제 집이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라고 하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바로 직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가 제 집에 들어온 건 실망스럽게도 집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째와 셋째가 지난날 우리 집에 와서 난동 부렸던 게 마냥 폭동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을 기반한 행동이었던 거죠. 게다가 제가 주식까지 얘기를 해버렸으니 둘째 입장에선 정말 땡 잡은 셈이라고 봤겠네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공을 들이고 연기를 하면서까지 돈을 탐낼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그저 말이 안 나올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따지고 보면 둘째네가 제 재산에 제일 심하게 욕심을 낸 거잖아요. 저를 갖다 버리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주식까지 해결되자 바로 저를 유기해버린 둘째네가 첫째와 셋째랑 다를 게 없다고 봤고 둘째네를 노인학대로 신고해버렸어요. 어차피 청년이 저를 봤으니까 증인은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당황스럽게도 둘째와 둘째 사위 신상 정보를 들은 경찰이 이미 그들이 서에 붙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의도용 문제로 신고가 들어와서 잡혔다고 하는데 심지어 신고한 사람들이 첫째랑 셋째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또 무슨 전개인가 싶어서 저는 청년 도움으로 급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가니까 첫째랑 셋째가 저를 보더니 제게로 쫓아왔어요. 마치 아이처럼 고자질하러 말이죠. 아빠, 둘째가 아빠 도장 훔쳐서 집 명의 바꾸려고 했어. 제가 뭘 했어요? 쟤 절대 아빠 모시려고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 명의 도용으로 모자라 아빠를 내다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솔직히 우린 그 정도까진 생각 못했다. 저런 페르나는 당장 호적에서 파야 돼. 저런 언니 있다는 거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다고. 둘째가 본색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제게 첫째랑 셋째는 이때다 싶어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둘은 둘째가 혹시 집을 독식하게 될까봐 내내 불안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둘이서 무슨 작당을 했었는진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우리 집을 찾아갔다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에 둘째 짓거리를 눈치채고 뒷조사한 것 같더라고요. 둘째랑 둘째 사위한테 당연히 전화를 했겠죠. 근데 그들은 저를 유기하느라 바빴으니 전화를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첫째랑 셋째는 둘째가 돈 들고 튄 줄 알고 괘씸했을 거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둘째의 재산 독식을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실제 경찰이 그렇게 진술받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저 대신 둘째네를 빨리 붙잡아줘서 그거 하나는 그 둘에게 고마웠네요. 덕분에 둘째랑 둘째 사위가 한국을 뜨기 전 적발되어 경찰에 잡혀온 거라고 했으니 첫째랑 셋째가 아니었다면 이대로 둘째네를 놓쳤을 겁니다. 제가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둘째네가 당황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지은 죄가 찔렸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자식이란 놈들이 전부 사람 같지도 않게 보였어요. 다 시끄럽다. 내가 너희들한테 아빠 역할 못 해줬다고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 대고 싶겠지. 돈을 보니까 욕심나서 못 견디겠더냐? 놓친 내 살살 구슬려주면 떼부자 되는 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니? 그런데 어쩌냐. 나도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너희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만 보인다. 내 돈 아까워서 주기 싫단 소리야. 둘째랑 둘째 사위는 제게 곧바로 무릎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처음 장인어른 집으로 이사 간 건 정말 순수하게 장인어른만 생각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너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갖다 버리기까지 한 게 없는 사실이 돼? 이대로 들통이 안 났으면 내가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내 집 팔아서 받은 돈으로 외국에 날랐을 거 아니야? 내가 산 세월이 얼만데 너희들 속셈에 그대로 당해주기만 할 것 같았어? 저도 어릴 때 받은 차별이 서러워서 그랬어요. 언니는 언니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데 저는 아빠한테 그런 대접 한 번 못 받아봤다고요. 그럼 집 정도는 제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둘째가 느닷없이 설움을 터뜨리는 게 그것마저 어찌나 욕심 같아 보이던지 저는 제 자신을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딸 셋을 절대 차별한 적이 없었고 뭐든 똑같이 해줬어요. 둘째 말대로 제가 장녀와 막내에게 다른 걸 더 얹어줬다면 둘째가 그렇게 언급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딸 셋을 다 못 돌봐줬으면 못 돌봤지 절대 누구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거짓으로 용서를 구걸하는 둘째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너희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아빠가 진작에 알려줬으면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부모를 버리는 배륜적인 행동은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잘못한 건 어떻게 벌받는 건지 알려줄게. 저는 딸들 모두에게 내 집 팔아서 번 돈으로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거 바로 소송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첫째랑 셋째는 당황해하면서 제게 항변했어요. 우리까지 소송할 거라고? 우리는 아빠 도운 건데? 아빠가 길거리 신세 될 뻔한 거 구제해준 게 우리야. 우리한테는 이러면 안 되지.
입 닥쳐. 내가 준 예단비로 너희들 다 좋은 집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비한테 겨우 하나 있는 집까지 눈독 들이고 있었어? 이미 꿀꺽 먹은 예단비를 도로 뱉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대로는 분이 안 풀려서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다들 10억 뱉어낼 준비나 하고 있어. 그 사이 타이밍 좋게도 주식은 8배나 상승해 졸지에 재산 80억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청구한 비용까지 받으면 더 늘겠죠. 저는 그대로 청년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딸들이 저를 끝까지 쫓아왔는데 청년이 저를 대신해서 막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에게 그런 곤욕까진 치르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문득 큰 도움을 비친 것 같아 꼭 답례를 크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원래 첫째 사위와 셋째 사위가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닌 채로 장가를 왔습니다. 우리 딸들은 만나서 제가 준 예단비 10억 받고 형편이 나아진 거였어요. 사위들이 원래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돈이 생기고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번화가로 들어서서 시작한 덕분에 사업은 초창기부터 매출 대박을 쳤고 그 수익을 믿고서 첫째네와 셋째네는 사치가 좀 컸습니다. 그들에게 사업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밥줄이에요. 사람은 밥 못 먹곤 못 살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폐륜을 서슴지 않는 이 자식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건 부모로서 자식 교육을 포기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치킨 매장 오너로 있는 첫째 사위와 헬스장 하는 셋째 사위의 건물을 각각 매수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첫째랑 셋째가 사위들 사업장에서 악덕 사모님으로 명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장은 괜찮은데 그 집 사모가 별나다면서 다 같이 같은 욕을 하길래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부러 악덕 세입자라고 소문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세입자들이 알아서 제 딸들을 욕해주니 두 손 두 발은 편하더군요. 물론 그 사람들 앞에선 그 악덕 사모들이 내 딸이라고 하기 쪽팔려서 아는 체는 안 했어요. 일단 여론이 제 편으로 몰렸으니 저는 본격적으로 악덕 세입자 쫓아내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때부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었고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로 집중했어요. 보니까 월세를 딸들이 관리하는 건지 관리비를 냈다가 안 냈다가 아주 들쑥날쑥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확인했던 그달의 월세는 또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빌미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통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불만 있으면 전화하라고 제 번호까지 우편함에 써붙이고 갔죠. 그걸 확인한 첫째와 셋째는 각각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내 번호라는 걸 알아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제가 받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제가 다시 걸어도 제 전화를 제쳐버리는 것 보니 그들에게 건물주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곤 이틀 뒤 첫째랑 셋째에게서 문자가 각각 오더라고요. 당연히 제게 사죄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딸 둘은 자기네들 이 장사 없으면 당장 먹고 살 수익이 없다고 기라면 기고 꿀으라면 꿀을 테니 제발 자기네들 장사만은 건들지 말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딸들 애원을 어디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그때마다 받아주고 넘어가 줬더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다는 거 충분히 겪었어요. 제가 버림받아 보니까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걸 알고 제 처신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들 문자에 대고 명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하자 그렇게만 답변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역시나 딸들이라 할지라도 사람 성격 고치는 거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애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더러 자신들에게 아빠로서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소리를 하길래 그동안에 지나쳐온 제 청춘들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딸들이 이렇게 나올수록 저는 더 마음을 굳힐 수밖에 없었죠.
딸들에게 앞으로도 평생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너희한테는 처음부터 아빠도 엄마도 없는 게 나았다고 당장 건물 뺄 준비나 하라 했어요. 그래도 사위들이 장사를 꽤 크게 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쫓겨나서 새로 시작하려면 제법 자금이 많이 들 겁니다. 물론 인지도 쌓는데도 오래 걸리겠죠. 그 세월을 다 합치면 10억만큼의 손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와중에 집까지 없는 둘째네는 운이 좋아서 길거리 신세는 면했어요. 3년 실형을 받는 덕에 교도소를 가게 되었거든요. 부디 사회로 다시 나올 때는 못난 마음 다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청년이 취업 준비생이라서 저를 많이 도와줬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 뒤로도 착한 청년은 제 집 구하는 것까지 같이 동행해서 도와줬는데요. 제가 밥 한 끼 사준다고 소고기집을 데려갔는데 글쎄 이놈이 저를 챙기느라 고기를 잘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나도 손 있다고 환자 취급하지 말라 으름장을 놓았더니 그제야 눈치 보면서 허겁지겁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귀여운 녀석이던지. 부동산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 고민하던 중 청년이 조심스레 제게 제안하길 요새 실버타운이 참 좋게 나와 있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도움으로 실버타운 알아본 후 요양보호센터가 딸려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그곳으로 입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나쁜 녀석인지 바람직한 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보답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해서 제가 청년에게 답례비로 10억을 주었고 나머지는 제가 쓸 돈을 빼고는 사회에 환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자기 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을 보더니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큰 돈 못 받는다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른이 주는 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다. 네가 나한테 이 정도의 가치만큼 도움이 되었다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도 얼른 번듯한 직장인 돼서 예쁜 아가씨랑 결혼도 해야지. 제 조언에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자기 집 어려운데 취직까지 자꾸 떨어져서 힘들었다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연신 꾸벅거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청년과는 연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좋은 일 하나 하고 간다. 그리 생각하고 말 인연이라고 봤죠. 그러나 놀랍게도 청년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실버타운을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해요. 저 딴 길로 안 새고 제가 하고 싶던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도 몸 안 좋으셨는데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있고요.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저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한테 보답할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청년 휴대폰에 저장된 제 이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산타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심을 갖고 있을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 얼마나 귀엽고 기특해 보였는지 몰라요. 정말 딸 안 부러운 손자 하나가 생겨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청년은 방문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점차 더 번듯한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번성시켰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 중인 청년이 제게 조언도 많이 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저도 잠깐 열렬했던 청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청년이 토요일마다 저를 찾아오는데 그럼 저는 그동안 청년에게 알려줄 새로운 정보와 인맥을 준비해놨다가 알려주거든요. 그것도 제 나름 취미생활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청년이 주식 공부도 시작했어요. 제 조언을 받아서 저 믿고 샀는데 꽤 주가가 괜찮은 것 같아 스포츠 경기 보듯 즐기고 있습니다. 청년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면 가끔씩 제 젊은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요. 처음에는 청년의 도움이 고마웠다면 이젠 청년의 존재 자체가 고맙게 된 거죠.
어쨌든 저는 청년 덕분에 조금 쓸쓸할 뻔했던 노후에 손자 관심을 받으면서 번지르르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천륜이 끊어졌다는 건 그다지 못 느끼고 있어요. 청년이 그런 제 사정을 알아서 일부러 더 가족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무조건 다 감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청년 보고 깨달았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나요? 저한테 그건 좀 예외인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딸들을 과거의 기억에 묻어버렸고 앞으로의 생은 새롭게 생긴 손자놈과 새로운 가족애를 만들어 갈 것 같네요. 결론은 그저 자식과 연을 끄는 한 노부의 사연이었지만 제 결정을 청취자분들께서 부디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태도가 부모로서 다소 냉정하게 보였을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자식의 잘못된 점마저 눈 감아주는 나약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우리 딸들이 잘못했다는 걸 크게 깨닫고 앞으로는 실수 안 하면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딸들에게 큰 가르침을 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청취자분들도 부모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선 없이 굴어도 괜찮다는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